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하는 2026 FIFA 월드컵 개막까지 이제 채 2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9월 A매치 일정에 최종 예선의 첫 번째 일정을 보냈는데요. 48개국 체제, 역대 최대 규모, 그리고 가장 화려한 축구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공동 개최국 중에서도 메인 개최국인 미국의 축구 분석 매체에서 아시아 최종 예선전의 초반 판도까지 분석하며 이 월드컵에 대한 큰 관심, 세계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오만을 상대로 거둔 원정 경기 3대1 승리 과정을 분석한 해당 매체는 손흥민 선수의 아시아 축구 역대급 재능을 극찬하면서도 일본 대표팀의 대량 득점 2연승과 한국의 경기력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팀적으로는 아쉽다. 왜 좋은 선수를 데리고 이런 경기력이 나올까라는 물음표를 달기도 했습니다. 차기 월드컵 개최국인 미국 축구 미디어가 객관적으로 본 현재 한국 대표팀의 평가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해드리고 한국 대표팀의 이번 9월 A매치 두 경기가 일본 대표팀의 경기와는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일본 대표팀의 바레인전 5대0 대승의 주요 장면 그리고 세부 기록을 한국 대표팀의 오만전 경기와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원 딱 30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폰 갤럭시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도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이나 손해라는 사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제휴업체들이 얼마나 베테랑이면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국내 유일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아정당은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에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먼저 한국 대표팀 오만전 3대1 승리, 전반 10분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전반 추가 시간 정승현 선수의 자책골을 내준 이후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정규 시간이 끝나기 8분 전인 82분에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이 터졌고 무려 16분이 주어졌던 추가 시간 속에서 90 플러스 11분, 추가 시간 11분에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주민규 선수의 골이 터졌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도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했기 때문에 세 골을 모두 손흥민 선수가 만든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를 분석한 미국 축구 미디어 기브앤고는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그리고 틱톡, 다양한 온라인 스트리밍, 팟캐스트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매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 호스트인 레이노소와 솔테로가 진행을 맡고 있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작은 팀부터 큰 팀, 전 세계의 모든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하면서 정말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매체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평가한 내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조의 한국과 오만의 경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 경기가 매우 흥미진진하고 팽팽한 경기였다고 했어요. 처음에 한국이 1대0으로 앞서 나갔지만 오만이 동점골로 따라붙으면서 매우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다고 주로 메인 진행을 맡았던 레이노소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며칠 전 첫 번째 경기였던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이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러한 진흙탕에서 벗어나게 해줄 히어로, 해결사, 선수가 필요했던 중요한 순간이었다며 오만전이 매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고 디테일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 손흥민 선수가 필요한 순간에 딱 나타나줬다, 뱅 하고 나타나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골이 결국 오만과의 경기를 결정지었다, 매치 위너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결승골이기도 하지만 경기 흐름에 쐐기를 박은, 경기 흐름을 가져온 골이 손흥민 선수의 골이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인데요. 레이노소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 득점 장면도 세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박스 바깥에서 터치하고 돌고 받고 이 패스를 받은 상태에서 슈팅한 것이 득점이 됐다. 그리고 이 득점 외에도 어시스트나 2개나 더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날의 손흥민 선수, 오늘의 손흥민 선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빈티지, 클래식, 프라임 손흥민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빈티지, 최상의 손흥민, 클래식, 전형적인 정말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가 나온 그런 모습, 프라임 손흥민, 최고조의 경기력을 보여준,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준 손흥민이었다. 그야말로 손흥민 선수의 가장 좋은 모습이 나온 경기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오만전에 한국이 승점 3점을 따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면서 매치 디퍼런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경기의 차이를 만든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다. 전적으로 오만전은 손흥민 선수의 개인 재능을 통해 이뤄낸 승리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로 이 경기가 팀적인 승리보다는 선수 개인의 능력을 통한 승리였다라고 분석한 것인데요. 1대1 상황, 1대1로 팽팽하던 상황에 득점한 그 결승골을 넣은 것은 물론이고 2대1의 상황도 조금은 아슬아슬했잖아요. 언제든지 동점골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오만이 몰아붙였었고 또 추가 시간도 많이 주어졌었는데 그 후반 추가 시간에 쐐기골까지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를 좌우했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전 분석에서 이 경기에 전술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는 똑같이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출전을 했고 황희찬 선수도 후반에 들어갔지만 연계도 되지 않고 각각의 선수들이 모두가 최고의 경기라고 보지 못했던 아쉬운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들을 전술적 위치 조정으로 개선을 하면서 빈티지 클래식 프라임 손흥민을 끌어낸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 이제 큰 틀의 전술이 바뀌었던 것이 분명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개별적인 능력도 잘 끌어냈죠.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 오세훈 선수까지 또 황인범 선수까지도 포메이션 조정, 전술 조정, 동선 정리만으로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선수들이 잘한 것은 맞지만 분명히 전술적인 영향력도 있어요. 다만 이 전술이라는 것이 클럽 레벨에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또 세부 전술을 디테일하게 만들어가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세세한 움직임을 전술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창의성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분명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능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에 오만과의 경기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맞지만 그러나 전술 조정과 전술 수정과 개선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솔테로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저는 한국이 경기 막판에 가서야 이렇게 승리를 확실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이런 차이를 만드는 선수들에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 대로 세부 전술이나 선수들의 조직력이나 전술적인 완성도가 높다라면 경기를 일찌감치 지배하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면서 장악을 했을 텐데 사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체력이 떨어지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뭔가 힘을 저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능력 차이가 컸다. 또한 이 경기가 오만의 홈에서 열렸고 오만의 조직력과 전술적인 준비가 훨씬 더 탄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막 부임했고 훈련 기간이 많지 않았고 여러모로 조금 초기에 있는 한국 대표팀이 당연히 전술적으로 팀적으로 조직적으로 오만보다 앞서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끝내 이기는 과정에는 역시 선수의 능력이 좋았고 선수들에게 꽤 의존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도 선수들이 이제 개별적인 좋은 능력을 발휘했던 선제골을 또 중거리 슈팅으로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1대1의 팽팽한 상황에서는 한국이 경기를 지배했다, 주도하긴 했지만 득점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즉 팀으로서 상대가 내려서고 또 수비를 안정화했을 때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결국 끝낸 것은 그냥 저스트 손흥민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뷰티풀, 아름다운 골이었다라고 하면서 니어 포스트의 바깥으로 감아차서 들어가는 이런 슈팅은 흔히 나올 수 없는 슈팅이다. 이게 흔히 나오는 그런 드문 장면이 아니라 정말 희소 가치가 높은 웬만해서 나오지 않는 원더골이자 정말 멋진 골이자 기가 막힌 골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손흥민 전에서의 감아차기 슈팅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골키퍼가 아예 알아도 막을 수 없는 바깥으로 감아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엄청난 골을 약발로 넣었고 이 왼발 슈팅을 때릴 때 주변에 오만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보십시오. 5-6명의 선수들이 멍하니 볼 수밖에 없는 위치 선정, 터치, 그리고 동선, 슈팅, 궤적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골이었다라고 소개했는데 이 골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국 대표팀이 전술적으로 상대를 분석해서 만들어낸 장면이 아니라 그저 손흥민 선수의 장점과 개인 능력이 발휘됐던 그런 골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득점 상황에 대해서 상대 수비를 아주 좋은 터닝 동작으로 따돌렸고 또 역동적인 플레이로 다이내믹하게 뚫어냈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전술적인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어떻게 보면 영향력, 경기 관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전술 조정이 있었던 것이 분명 이번 경기에는 분명했다.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한다라고 솔테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이번에도 한국 대표팀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오만전의 승점 3점은 한국 대표팀에 있어서 아주 값진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팔레스타인과의 지난 경기가 정말 베리 디서포인티드 실망스러웠다라고 했는데요. 오만을 상대로도 분명히 경기력은 기대했던 한국 대표팀이 보유한 스타 선수들의 그런 위상과 능력치를 생각했을 때는 그만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든 경기였고 또 타이트한 경기였다. 치열한 경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한국 대표팀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승리를 거뒀다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분명 한국이 경기를 지배했다. 앞선 경기를 하긴 했지만 오만의 수비가 사실은 밀집 지역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센터백들의 높이라든지 수비의 커버 능력 과정에 있어서 주전 수비형 미드필드가 또 경고 누적 퇴장으로 빠졌던 면들까지 생각한다면 이라크와의 또 원정 경기에서 체력까지 소진되어 있다 보니까 오만이 다른 때보다는 조금 수비적으로 힘든 경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좀 유리했던 점도 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오만의 조금 더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있었다면 이 경기는 3대1의 한국 승리가 아닌 3대3 무승부도 될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때 조금은 말레이시아전 무승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럴 정도로 한국이 개인 재능을 통한 공격 플레이는 좋았지만 조직력이 특히 필요한 수비에 있어서는 아쉬웠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좋은 팀이라고 얘기하면서 솔테로는 수비적인 균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국이 선수들의 수준만큼 팀 수준이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아시아 최종 예선 8경기를 생각한다면 우려가 된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 코칭 스태프 역시 오만을 이겼지만 이러한 우려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지금 오만과의 경기 승리 내용에 결코 만족해서 안 되고 오만과의 경기까지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빠르게 개선하지 못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이 팔레스타인이나 오만보다 더 컴페티티브, 경쟁력이 있는 팀을 상대한다면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팀들의 순위를 생각할 경우 지금 보이는 이런 경기력을 본선에서 보여준다면 그냥 날아가 버릴 것이다. 박살나 버릴 것이다. 지금의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평가한 건데요. 그러면서 나는 한국 대표팀이 걱정됩니다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 정도의 전력 수준으로도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돌파하고 월드컵 본선에 오르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선 탈락을 결정할 정도의 경기력은 지금은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니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 수비적인 문제는 분명히 팔레스타인이나 오만보다 더 좋은 공격력을 갖춘 팀을 만난다면 크게 노출될 것이다. 당장 10월에 만날 요르단, 이라크와의 경기에서는 더 많은 실점이 나올 수 있고 공격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너지고 패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대로 월드컵 본선에 가봤자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으니 월드컵 본선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한국 대표팀의 갈 길이 멀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특히 이런 평가를 내렸던 배경에는 한국의 라이벌이자 한국과 일본 나란히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의 선수를 보유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이번 일정에 워낙 좋은 팀적인 완성도를 보이다 보니까 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솔테로는 이번 9월 A매치 2경기 한국의 평점을 B 플랫으로 매겼습니다. 즉 아쉽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활동량 열심히 뛴 것 좋았고 또 다이내믹한 선수들도 보유했고 실제로 2경기 모두 주도했던 것은 맞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도 지배를 했고 사실 기회를 놓쳤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한국이 2-3골 정도를 넣고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다. 하지만 공격적으로는 그런 결정력의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한국의 수비가 너무 자주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를 주목하고 싶다라면서 한국의 공격은 능력만큼의 결과가 좀 따르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수비적으로는 오히려 수비의 부실에 비해 골을 덜 먹었다고 진단한 겁니다. 한국이 팔레스타인 오만과의 2경기에서 승점 4점을 얻었지만 한국이 내용상으로 사실은 더 지배적인 경기를 보여줬어야 한다면서 아쉬웠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일본처럼 7대0, 5대0 이렇게 많은 골을 넣었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일본처럼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한국은 그렇게 경기 지배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행자도 동감하는데요. 한국 선수들의 재능을 생각한다면 오만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선수들보다도 훨씬 위에 있었다. 월등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지금 일본 대표팀이 보여준 것 같은 모습에 근처에도 못 가냐. 이게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크게 양팀의 전력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수들 개개인의 재능의 수준을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의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놓고 보면 전력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팀 플레이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실망스러울 것이다라면서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 보이는 경기력이 이런 수준이라면 좀 아쉬울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또 하나 강조한 것은 재차 동의하면서 얘기한 것은 수비적인 면에 있어서 한국 대표팀의 코칭 스태프가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수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 득점 차이가 크게 벌어졌는데 세부 기록에서는 어떤 차이가 나왔고 또 어떻게 득점이 나왔는지에 대한 상황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은 2차전에 오만 원정을 갔고 일본은 바레인 원정을 갔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바레인이 더 앞서지만 또 최근에 걸프컵, 아랍컵에서 오만이 준우승을 차지했던 결과들을 본다면 오만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만 바레인이 뭐 비등비등한 상대라고까지 조금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힘들게 3대1로 이겼고 일본은 가볍게 5대1로 이겼다. 이 점에서 이미 일본의 경기력이 훨씬 좋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경기의 실시간 위협도 그리고 경기의 이제 주도권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대체로 주도를 했어요. 하지만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는 상대의 공격이 확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오만이 본인들이 처음엔 조금 일부러 주도권을 내준 다음에 그 다음을 노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후반전 들어서 우리가 공세를 펼치다가 또 막판에 동점골을 내줄 수도 있는 위협적인 기회들을 내줬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아예 경기 내내 다 주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전반의 일부 시간을 제외한다면 특히 일본은 선제 득점이 나온 이후에는 아예 바레인에게 숨도 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경기를 주도했거든요. 한국처럼 골을 넣고 나서도 아슬아슬한 경기를 한 게 아니라 골을 일단 넣고 나면 거의 게임을 쉽게 끝낸다.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을 빨리 넣으면서 많은 선수도 교체해주면서 체력 안배도 하면서 여유있게 경기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레인과의 경기 선제골이 전반 37분 우에다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이 전반 10분 만에 황희찬 선수의 골로 앞서는 것보다 더 늦게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더 쉽게 경기를 운영해갔다는 게 중요한데요. 일본은 그럼 어떤 축구를 했느냐? 3-4-3을 기반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했어요. 3백을 썼지만 좌우 윙백을 풀백을 배치한 게 아니라 윙어를 뒀습니다. 공격수 3톱으로 카마다, 우에다, 미나미노를 두고 좌우 윙백으로 미토마와 도란리치를 뒀어요. 원래 미토마와 도란리치가 미나미노 카마다의 위치로 갈 수 있는 선수고 미나미노와 카마다가 공미 자리를 서는 선수인데 미나미노 카마다를 윙 자리에서 조금 공미처럼 뛰게 하고 미토마와 도란리치가 실제로 올라가서 실제 평균 위치를 보시면 미나미노와 카마다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미토마와 도란리치가 사이드 윙어 플레이를 하잖아요. 여기에 공격수 우에다까지 5명이 최전방에 올라가 있는 수비는 1명만 놓고 1-4-5 대용인 거예요. 3백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윙백이 아니라 윙어를 놓기 때문에 3백 중에 좌우 센터백인 이타쿠라코와 마치다 코키가 실제로는 풀백처럼 움직이고 다니구치 쇼고 1명만 센터백으로 놓은 것처럼 뛴 겁니다. 그리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인 모리타와 엔도 중에 엔도만 조금 내려와서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모리타도 올라가서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는 상황까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했어요. 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4-4-2 대응에 가깝게 경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뛰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4-4에 가까웠어요. 김민재, 정승현 선수만 두 센터백으로 놓고 좌우 풀백인 이명재와 서령호 선수에게 사실상 윙어 역할을 맡기면서 그로 인한 수비의 커버를 박용호 선수와 황희문 선수가 두 센터백 앞에 네모 사각형 형태를 만들면서 지켜주는 모습을 가져가고 이렇게 중원 장악력은 떨어지고 중원의 숫자가 많이 없긴 했어도 최전방 지역 중앙에 오세훈,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선수가 무한 스위칭으로 중원을 생략하지만 상대 지역을 바로 타격할 수 있고 상대의 간격을 만들 수 있는 플레이를 가져갔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기를 펼쳤지만 이로 인해 경기 지배력이 떨어졌다. 일본보다 편안하게 중앙 지역을 통제하고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고 수비적인 안정감도 오히려 일본보다 수비 숫자를 많이 줬음에도 떨어졌다. 그게 중원에서의 지배력, 중원에서의 압박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 대표팀이 오만 원정에서 66%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일본은 무려 76%로 압도적이었고 우리도 이제 16개의 슈팅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슈팅은 더 많이 기록했지만 빅찬스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일본은 14개의 슈팅 중에 절반에 가까운 7개가 빅찬스였다. 거의 2개의 슈팅당 하나가 빅찬스가 될 정도로 공격도 날카로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10개의 코너킥을 얻어냈지만 일본은 4개밖에 얻지 못한 과정 속에 인플레이 상황,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더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는 것이고 심지어 수비적인 면 일본이 라인을 많이 끌어올린 가운데 앞에서 상대 공격을 차단했기 때문에 태클도 10번으로 9번의 한국보다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슈팅 기록을 보시면 우리가 16개의 슈팅 중에 8개를 골문 안으로 보냈는데 일본은 14개 중에 9개가 골문 안으로 갔고 7개가 또 빅찬스였다는 점에 있어서 결정력조차 이제는 일본이 좋은 모습.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는 꽤 많은 슈팅 16개 중에 절반인 8개가 중거리 슈팅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정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만 일본은 14개의 슈팅 중에 12개를 박스 안에서 할 정도로 세밀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약속된 플레이와 빌드업 플레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의 공격 빈도가 높았는데 이강인 선수가 공격 전개에 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팀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개인 재능에 조금은 의존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에서의 볼 터치는 우리도 25번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은 왼쪽에 미토마가 중심이 되긴 해도 좌우의 공격 균형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 공이 많이 돌았느냐를 봤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44%가 중앙 지역으로 많았고 일본도 중앙 지역이 54%로 이제 많았는데 큰 차이는 일본은 후방 지역, 수비 지역에서는 16%밖에 공이 돌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중앙 지역에 많았던 게 우리보다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 게 아니라 더 공격적으로 운영한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라인을 끌어올리고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이 수비적인 면도 굉장히 향상됐다. 태클 성공률도 80%로 67%가 나왔던 우리보다 수비 기술에 있어서도 좋았고 일본이 굉장히 라인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지배했는데 그 과정에는 리커버리 43회 우리보다 또 리커버리 횟수도 많았어요. 즉 전방 압박 수준이 우리보다 높았다는 것이죠. 그게 경기력적으로 높게 평가받은 부분이고 일본의 바레인전 주요 득점 장면을 보시면 후반 2분에 나온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카마다가 이제 왼쪽 메잘라 역할을 맡으면서 오른쪽 윙어로 들어온 이토주냐에게 패스를 딱 찔러줬을 때 굉장히 많은 바레인 선수들이 문전에 있었지만 이토주냐가 속도로 위를 무너뜨리고 측면을 무너뜨리고 컷백 준 것 우에다가 중앙에서 받아서 6명의 선수가 에어싸고 있는데도 슈팅을 때려서 넣었어요. 이게 충분한 사이드 체인지가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61분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본래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모리타가 이날은 거의 공격 미드필더로 뛰었는데요. 모리타가 스트라이커인 우에다에게 밀어주고 2대1 패스를 모리타가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때린 슈팅이 득점이 돼서 3대0이 됐습니다. 64분에는 카마다의 패스가 왼쪽 사이드를 파고든 미토마에게 연결됐고 미토마의 컷백을 또 한 번 3자의 움직임 보통 뭐 우에다라든가 뭐 미노아미노나 이토주냐 이런 선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수들 쪽으로 수비의 시선이 쏠려 있을 때 모리타가 또 올라와서 마무리하는 공격 숫자를 골문 안으로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 수비형 미드필드까지도 공격적으로 운영했던 일본의 플레이가 기가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또 하나 차이가 났던 것은 후반전에 투입된 선수들의 이제 퀄리티 차이도 있었는데요. 교체 카드의 퀄리티 사실상 뭐 일본에 정말 뭐 수십 명, 40명 이상의 유럽파가 있는데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이토주니아, 쿠보, 뭐 나카무라 케이토, 아사노, 다쿠마 뭐 이런 선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보다는 벤치 자원이 좀 더 강했고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의 활약이 좋았다. 물론 우리의 이재성 선수라든지 뭐 엄지성 선수, 주민기 선수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또 주민기 선수도 교체 들어가서 짧은 시간 뛰면서도 득점을 올리고 3개의 슈팅을 기록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많은 포텐을 터뜨리고 성장하고 있는 배준호 선수 그리고 이영준 선수가 합류해서 좀 더 기대만큼 더 성장을 해준다면 우리 역시 스쿼드가 좀 더 두터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대표팀의 10월 A매치 일정, 월드컵 예선전 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본선 직행 티켓이 걸린 2개의 티켓을 두고 다툴 요르단, 이라크와의 연속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10월 10일 밤 11시 한국 시간으로 요르단 원정 경기를 치르고 10월 15일 저녁 8시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와서 이라크와 경기를 치릅니다. 요르단 원정은 이번에 전세기를 띄워서 직항이 없는 가운데 이라크전을 빨리 치르고 최대한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전세기를 마련한 상황인데요. 과연 10월 A매치에서도 한국 대표팀이 이번 오만전에 들어갔던 장점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또 수비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서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2016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길 모든 소식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송과 입중계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